안녕하세요. 북튜버로 인사드리게 되는 야티라고 할까, 매버릭이라고 할까. 북튜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내가 책을 많이 읽는 척은 해도 워낙 많은 북튜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잘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고, 무엇보다 내가 읽는 책을 소개한다 한들 내 컨텐츠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해도 되겠더라고. 공백이라는 북튜버가 있어요. 젊은 여성분이신데 아주 스타일리시하게 옷을 입고서 책이라는 콘텐츠를 소개하는 그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저렇게 북튜브도 스타일리시하게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용기를 냈습니다. 그 첫 번째, 매버릭의 북튜버 첫 번째 시간. 오늘의 책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올 봄에 출간이 돼서 많은 어떤 인기를 끌었었죠. 여러 독서 모임들의 후기들을 보면 이 책이 여전히 읽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분명 재미있는 책이에요. 재미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재미있게 읽으면서도 이 책은 그냥 재미로만 읽기에는 방대한 세계관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책이 재미있었던 이유는 저만의 느낌이에요. 나랑 지적 게임을 벌이는 책이더라고요. 내가 이제 바에 갔는데 혼자서 이렇게 맥주든 뭐 잔 위스키든 마시고 있었어. 아니면 킵해놓은 술을 마시든, 예. 옆자리에 누군가 합석을 하게 된 거지. 혼자 오는 사람들끼리는 바에서 합석하는 문화가 좀 있잖아요. 용기를 내는 거지만,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지적인 거야. 뭐 이제 바에 있었으니까 음악과 관련된 지식은 당연한 거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책 읽어봤냐? 나 읽어봤어요. 이런 작가는 어때요? 좋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가 넓은 뭐랄까 지성미를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이 책은, 이 저자는 굉장히 방대한 어떤 그 지적 능력을 수시로 나하고 호흡하면서 읽게 되는 책이더라고요. 이게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결국에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물고기라는 생물학적인 분류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어류라고 하는 것들이 실은 그것이 어류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교훈을 얻자고 하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고정관념, 편견, 어떤 분류하는 기준 자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는 조금 더 다른 것을 봤어. 단층적인 해석만을 요하는 책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나는 사실 이 책의 주인공 조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표상하는 전형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정의하기는, 이건 학자들도 굉장히 방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예요. 왜 포스트 모더니즘이냐? 이 조던의 생애를 한번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대 중반 이후까지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생애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인류가 어두웠던 중세 시대를 거쳐서 근대로 넘어왔을 때 가장 끄트머리에 살았던 사람이고, 근대가 넘어오는 시기를 이 사람의 생애 전반을 살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이후에 미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 헤게모니를 지기까지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이 인류사가 되게 급박하게 변해가는 시기에 온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삶의 형태가 바뀌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는 시기에 그것을 보고 학자적인 관찰력으로 그것을 해석해내는 데에 유리했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대 중반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인류 역사가 아주 잘게 쪼개져서 변해가는 그 철학사라고 할까요? 생각하는 그 사조들이 아주 짧게 변해가는 그 순간순간의 인물들을 이 사람의 생애에 다 갖다 넣었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데이비드 스타 조던의 스승이었던 아가씨는 중세를 표방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물론 근대로 넘어오면서 그 이전의 어떤 신화적 가치관과 근대의 어떤 그 자본주의적이나 물질주의적 가치관
근대적 가치관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신화적 가치관과 근대적 가치관의 그 경계에 서서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는 인물이었다고 하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그 스승 아가시로부터의 영향력을 벗어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진화론이나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를 이제 완전히 체화시키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 신화적 가치관, 신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서구 아주 오랜 전통의 가치관을 어느 정도는 머리로는 알고 있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다윈의 진화론이 당시 지식인 세계를 깨우쳤고 전 세계인들의 어떤 사고 구조를 바꿔가는 시기였어요. 그 세계인들은 다윈의 진화론, 그 이후에 진화심리학, 그 다음에 어떤 자본주의가 추동해냈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계 문명 그리고 이 자본주의 문명이 이 세계를 아주 유토피아로 만들 거라는 그 막연한 환상들을 가지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번 발동이 걸린 게 제 1차 세계대전인 거고, 그 이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그 일을 해내요. 어떤 일을 해내느냐? 이 사람의 물고기들을 찾아다니죠. 그래서 새로 발견하는 물고기들을 이름을 붙여줘요. 근데 동물들을 발견해냈고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는 성경 안에서 이미 한번 반복됐어요. 누구냐? 조물주가 아담과 이브라는 인물에게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에게 일일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살아라 라는 명령을 한번 했죠. 자, 그것을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발견하는 어류들을 이름을 붙여서 화학 처리를 한 다음에 탑을 쌓죠. 그 다음에 그 탑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한번 무너져 내려요. 이 부분도 역시 성서 안에서 예전에 한번 쓰였던 텍스트예요. 바벨탑이 무너졌죠. 왜 바벨탑이 무너졌냐? 인간이 신의 위치를 탐을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벌의 개념으로 바벨탑이 무너진 거예요. 자,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표방하는 인간으로서 중세와 근대를 막 넘어와서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는 지점을 살고 있었던 찰나에 이 역시 어떤 신화적 가치관을 그 뒤로 물르고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주의와 자본주의의 이기로 만들어내는 그 문명들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자연과의 융합이라든지 어떤 조화로운 삶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이상적인 가치관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그 공격들을 쌓아가던 시기였던 거죠. 그런데 지진이 나서 어류 조사한 그 연구 결과물들을 한꺼번에 쓰러뜨린 거는 일종의 상징적 장치였다라고 봐요. 바벨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나는 그래서 여기서 지적 게임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저자 룰로 밀러는 인류사의 방대한 텍스트들 그리고 고전들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논제들을 아주 잘 알고 있고 스토리와 플롯이라는 것으로 잘 풀어내가는구나. 이 사람 되게 재밌고 지적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여기서부터 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점점 이제 나이를 먹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유명한 대학교의 학장을 맡게 되기도 해요. 이제 원래 첫 번째 부인하고는 헤어지고 이제 젊은 제자하고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전 부인과의 있었던 그 자녀가 한 명이 죽나 두 명이 죽나 그럴 거예요. 이 부분은 일부러 어떤 해석을 갖다 붙인다기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시기예요.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자녀들을 잃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러는데 1차 세계대전이 가져다 주었던 세계 문명사의 흐름에 대한 그 충격적 효과, 인류사에 남겼던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실존주의라는 사조와 함께 이 룰로 밀러의 가족에 갖다 대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역시 그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텍스트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2차 세계대전까지 어떤 실존주의 경향들,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한 인간의 생애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철학적인 어떤 그 질문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실존주의라는 경향으로 묶여서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우생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해서 우생학이라는 학문이 되게 됐죠. 근데 그 우생학의 끝 뿌리는 진화심리학이었어요. 다윈의 진화론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진화심리학이 우생학의 원조가 되었을 거고, 이 우생학의 기본 논리들은 사실 지금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아주 핵심적이고 드러나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내가 자기계발서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하나의 이유가, 자본주의를 추동해내는 그 보이지 않는 은밀한 힘을 우리 그 지금 현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 자기계발서거든요. 왜? 자기계발서의 태동을 따라가다 보면 미국적 자본주의를 파볼 수밖에 없고, 왜 미국적 자본주의가 자기계발서라는 카테고리를 발달시켰는지, 왜 자기계발서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우생학이라는 뿌리에서 알게 됩니다. 왜? 뒤처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이 우생학의 뿌리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서 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살게 되는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의, 아무리 그 사람이 겸손한 척한다 한들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월감을 차츰차츰 채워하게 되면서 갖지 못한 사람들을 노력하지 않은 자라고 보게 된다. 노력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공정, 능력주의로 또 발달하게 되고, 이 능력주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들을 점점 머리에 두고 가슴에 채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시혜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만 가난한 사람들을 시혜적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아. 가진 사람들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우리 평범한 사람들까지도 체화시키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아주 극빈층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걸핏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편견 어린 시선을 그들에게 말하게 된다. 내가 더 노력을 많이 한 어떤 우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 나는 이런 보상을 갖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생학적인 논리.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진화론에 심취해서 자기가 어류를 발견했고, 그 어류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회적 성취 욕구를 발현시키고자 과시하고자 하는 그 탑들을 쌓았어. 그것이 언젠가 한번 무너졌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감히 자연과 융화되고 조화되는 길을 계속해서 없는 시도를 하죠. 이 책 안에서는 그것이 스토리로 나옵니다. 왜 포스트 모더니즘을 표방하는 전형적인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냐면,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950년대 후반까지 살면서 인류사가 중세의 어둠을 걷어내는, 중세와 근대의 모서리부터 살았던 사람이면서 1차 세계대전 자본주의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시기, 금융자본주의가 태동했던 미국의 1930년대, 20년대, 30년대의 그 시기,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실존주의 경향, 그리고 또 1차 세계대전 자체, 2차 세계대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류사에 충격을 줬던 그 전쟁이라는 폭압성,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점점 발달을 하고 금융자본주의가 태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갖게 된 그 자본주의적 가치관, 그 진화론과 진화심리학, 우생학 이런 것들이 발달해 오면서 갖게 된 가치관을 체화하게 된, 가장 그것을 욕망으로 드러내는 데에 앞장서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와 지적인 게임을 벌이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고, 단층적인 해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꽤 길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 책을 읽으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재밌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그 교훈을, 내가 한 대 맞았어 라는 교훈을 줄 수도 있겠지만 재미있는 책입니다. 배경 지식이라고 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배경이 되는 세계관을 알게 되면 참 재미있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